A를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어떤 모형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A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이게 매뉴얼, 표준화된 의사결정 관습이 있는 거예요. 노량진 쪽에서는 행정학 공부를 다 선행정학을 하더라라는 그런 관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고 아이고 이거 나한테는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B로 바꿔봅니다. B도 아니다 하면 또 C로 바꿔봅니다. C도 아니다 하면 또 D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결과를 봐가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시행착오적인 그런 식의 학습이 도구적 학습이에요.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행에 따라 관습, 의사결정 규칙,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해보고 결과를 보고 아니면은 바꾸고 가는 그런 시행착오적인 그런 학습이 도구적 학습이에요. 이건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피해나가는 소극적인 방안. 이런 식의 연관성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요거를 항상 반대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집단 차원의 모형은 마치 합리 모형, 개인이 하는 그런 모형은 합리 모형은 개인 차원의 모형이거든요. 주로. 네, 집단 차원의 모형은 대부분 합리 모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럿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과 전략이 다르잖아요. 가치관, 이해관계가. 그럼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합리 모형처럼 개인 차원의 모형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단 차원의 모형은 대부분 이런 비합리 모형이 지배적이에요. 258쪽 왼쪽에 맨 꼭대기 날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모형은 집단 차원에는 그대로 적용되기가 힘든데 특히 합리 모형은 집단 차원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전부 가치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사불란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모형부터 보는 건데요. 이것도 다 전부 비합리 모형이에요. 대부분. 자, 오른쪽에 4번에 그래서 도구적 학습을 한다. 인과적 학습의 반대말이에요. 263쪽 한번 가보실래요? 263쪽. 맨 꼭대기 그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도 보면 5번에 도구적 학습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인과적 학습이 아니까 대안의 결과를 미리 모형을 통해서 예측을 한 후에 그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아니면은 바꿔보고 가는 시행착오적인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휴리스틱스라고 합니다. 모형에 의해서 딱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 알고리즘에 의한 문제 해결.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연두색 표에 분석적 모형이 합리 모형이거든요. 사이버네틱 모형은 반대거든요. 근데 분석적 모형은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수학적인 공식이나 뭐 계산 방법으로. 근데 오른쪽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그래서 최선의 답은 아니지만 좀 그럴싸한 답. 대충 해결하는 거예요. 대충. 그게 왼쪽이 인과적 학습이고 오른쪽이 도구적 학습이에요.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임기응변식이죠. 임기응변.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MT 놀러를 갔는데 가평 이런 놀러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놀려주려고 남학생이 가짜 뱀을 샀어요. 가짜 뱀을 사가지고 여친 목에다가 확 감았어요. 근데 그 여친이 냉철하게 이게 가짜 뱀인가 진짜 뱀인가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아 가짜 뱀이구나 놀래지 말자 이런가요? 아니요. 일단 막 놀래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 모형이에요. 휴리스틱스. 임기응변 그냥 그런 식의 그게 휴리스틱스고 계산과 분석에 의해서 냉철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이 알고리즘이거든요. 합리 모형은 알고리즘이고 비합리 모형은 대부분 이제 휴리스틱스에 의한 시행착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괄호 5번 결국은 이 회사 모형은 결국은 이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경우에는 이게 좋고 저 경우는 저게 좋구나. 실급 행정, 뭐 행정학은 자원 선행정학이 좋구나.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어떤 관습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게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싱 SOP입니다. SOP. 표준 운영 절차. 의사결정의 관습이에요. 일정한 집단 내에서 다들 그렇게 하더라. 그럴 때는 그렇게 하더라라는 의사결정의 규칙이 터득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적으로 터득한 결과나 행동, 이게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의사결정 절차나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 같은 게 생긴다는 매뉴얼. 행정학은 선행정학이다. 이런 매뉴얼이. 그게 발견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걸 이제 대입하는 거죠.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노량진에 가서 행정 공부할 때는 무조건 선행정학 봐라. 고민하지 마라. 따져보지 마라. 선행정학, 선행정학. 요렇게 된다. 그게 통하지 않거나 이제 하면 이제 나중에 바뀌기도 하는데 SOP는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한번 형성이 되면 느리게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 회사 모형인데 집단 차내 모형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꼭 회사 모형뿐 아니라 대부분의 집단 차내 모형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 2번 앨리스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그레함 앨리스는 이제 지금은 아마 은퇴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버드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을 했던 노 교수네요. 이분이 1971년에 이제 발표한 모형인데,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1961년에 했을 때 2년에 미국 케네디가 왜 쿠바 해상을 봉쇄하는 정책을 폈을까? 이 정책을 사례로 연구해서 일반화시킨 모형이 앨리슨의 모형이에요. 쿠바의 그 역사하고도 좀 연관된 건데,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 그림 지도도 있잖아요. 지도. 쿠바가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쿠반 레볼루션이라는 쿠바 혁명이 생기죠. 이걸 주동했던 인물이 젊은 공산주의자들, 뭐 체게바라, 뭐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 쿠바가 미국이 이렇게 쓰면 플로리다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쿠바가 있잖아요. 요게 멕시코고, 이게 미국이고, 이게 플로리다 반도고, 이게 쿠바고. 그 쿠바 섬나라는 플로리다 반도하고 한 이게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쿠바 여기 직접 가봤는데요. 쿠바는 50년 전에 그 역사가 탁 정지돼서 그대로 있는 보존됐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은 점점 막 개방이 되고 호텔도 지어지고 하던데요. 가보시려면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쿠바가 개방돼서 너무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지금 한번 가보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쓰던 그 낡은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막 돌아다녀요. 90마일이면 우리 키로로 따지면 이게 뭐 1km가 1마일이 1.6km니까 한 뭐 130km? 서울서 천안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단거리 미사일 쏘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쿠바 혁명은 이게 공산화 혁명이에요. 애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공산을 시킨 거예요. 쿠바를. 소련의 후르쇼프 지원을 받아서. 근데 그 전에 쿠바는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였죠. 친미 정권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미국이 쿠바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켜줬잖아요. 스페인 전쟁에서, 스페니시 워에서 이겨서 얘들을 독립시켜줘서 고맙다고 해서 50년간 정말 친하게 지나고 미국 대통령들이 여기 가서 뭐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나라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생겨가지고 공산화가 돼요. 공산화. 자기 코밑에서. 그때 미소 냉전 체제인데 코밑에서 전략적 요충지에서 이렇게 공산화가 되니까 이제 케네디가 되게 불안했겠죠. 안 되겠다. 얘들을 제거할. 그래서 1961년에 피그만을 침공합니다. 무력으로 침공해서 이제 특공대를 보내서 제거하려고. 근데 새벽에 배를 타고 한 1000명의 특공대를